오늘이 벌써 며칠이죠? 8월, 9월 1일, 9월 1일. 네. 네. 벌써 가을이 됐네요. 9월 1일 ESBN 시작합니다. 한동안 좀 회사가 바빠가지고 한 3주 쉬었죠? 네. 네. 여기는 네. 그래서 언어학과 철학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좀 한동안 뜸했습니다. 이제 6부 마지막 저기에요. 챕터고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이제 현대 철학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 언어 철학부터는 현대 철학에 가깝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구조주의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소시르. 네. 그 사람의 그 언어 일반 언어학 그게 이제 언어학 쪽에서는 이제 구조주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류학, 뭐 고고학 이런 분야에서 레비스트로스가 또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구조주의 철학이 바로 이제 레비스트로스로 이어지니까 여기에 하부 챕터 1, 2를 오늘 다 하죠. 뭐.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네. 라캉하고 라캉도 사실 되게 재밌어요. 네. 프로이트 이후에 네. 심리학자로서는 아주 그 프로이트를 넘어서는 대단한 학자고 그 이후에 이제 알티세르, 푸코 그리고 이제 들레즈 카타리까지 가면 이제 이 책이 끝납니다. 그 구조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좀 와닿아요. 구조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해요? 구조라는 말을. 구조를 뭐 영어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고 그, 음, 그 직물이 생각이 나거든요. 직물 이게 막 이렇게 날씬, 날씬인데 짜여진. 예,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그 안에 뭔가 갇힌 뭐 벌레라든지 아니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국 그 직목의 위에 있는 거죠. 기본적인 이제 틀이 미리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이제 손오공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손바닥 띄워봤자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세상 만사 네. 네 생각이 이 손바닥 이 구조라는 어떤 거를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되게 단적인 것 같아요. 단적인 어떤 뭐라고 하죠? 격언이라고 하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사회에 속해져 있다면은 속할 수밖에 뭔가 이렇게 짜여질 수밖에 없고 내가 여기서 이제 자유인이 되는 사람도 사실 자유인 TV에서 보면 지 멋대로 사시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근데 한 가지 구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연의 어떤 제공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구조에도 그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인간이 태어날 때 정말 자유로울 수 없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구조라는 표현이 저는 와닿아요. 영어로는 이제 스트럭처리즘, 구조, 스트럭처. 왜 건축할 때 컨스트럭트라고 하잖아요. 컨은 함께, 투게더의 의미고 스트럭트가 이제 구조인데 뭐를 두 개를 이렇게 짜 맞춘 거, 그게 이제 짜 맞춰 나가는 게 건축이, 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구축한다고 할 때, 그것도 이제 구조를 갖춰 나가는 거를 구축한다고 하는. 근데 구조는 가지고 있는 게 연결도 있어야 되고 관계가 없이는 관계죠. 예. 구조라는 말 자체가 벌써 관계를 전제로 하죠. 근데 이제 그 레벨이 개인의 머릿속에도 사실은 여러 개의 뇌세포들이 관계를 맺어서 우리 지능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개인 수준에서 구조를 보느냐. 그건 이제 뇌구조, 그 사람의 인체 구조 이런 게 이제 구조죠. 근데 그런 개개 인간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 사회, 국가 이런 그 한 레벨 위에서 집단 레벨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형성한 뭐 가족 단위라든가 사회 단위라든가 국가 단위라든가 이런 한 단계 위에서 그 형성되는 어떤 관계 속의 구조냐 아니면은 더 크게 봐서 아예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전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종이 달라도 국가가 달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구조가 있는 것이 이제 그것도 다 관계에서 형성된 것들이죠. 그거에 따라 이제 철학의 관점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조는 그 아주 그 작은 단위에서의 구조와 큰 그 단위로 이제 구조가 이제 그 또 구조가 또 다른 구조를 안고 있고 그렇죠. 또 구조가 또 다른 구조를 안고 있고 하면서 이렇게 그 포함 관계를 가져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맞아요. 가족이 있고 뭐 음, 마을이 있고 뭐 면이 있고 뭐 사회가 있고 뭐 이런 그렇지. 것처럼 그런 그 포함 관계의 그 구조라고 한다면 결국 가장 작은 구조를 이해하면 큰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환원주의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이제 환원주의적 입장이죠. 근데 이제 그 복잡계 이론이나 음, 아니면 그 저기 이머전스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음, 그러니까 단순히 뭐가 모였다고 그래서 그것들의 그 집합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음, 다수의 개체가 모이면은 그 원래 개체들이 갖고 있던 특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현상이 튀어나온다. 창발. 예.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런 복잡계 이론이나 이런 건 사실 최신 이론이죠. 이론이고 그 전에는 이제 과학자들은 되게 이제 환원주의죠. 네, 네, 맞아요. 예,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세포를 이해하면 예, 생물체를 이해할 수 예. 있고 그 생태계를 세포를 또 더 쪼개나가려면 세포를 이해하려면은 예, 핵을 이해해야 예, 되고 예, 중성자, 밀입자 계속 이렇게 쪼개나가서 그거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런 우주의 탄생도 알 수 맞아요.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환원주의적 입장이고 리덕셔니즘이라고 그러죠. 예. 리덕셔니즘. 네. 야, 근데 세상을 읽기는 편하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게 우리 그 시스템을 그 정보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가 되게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게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뭐 3차원이거든요. 이게 음, 하나의 체계를 갖춘 거기 때문에 그 완성된 하나의 기능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시스템을 붙이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은 여러 개 구성 요소들이 모여 있는 거고, 음, 그것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정보 시스템의 아키텍처라고, 그렇죠. 아키텍처라고 하죠, 그게. 음, 그러니까 건축에서도 똑같잖아요. 예, 건축물이라는 건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인데, 그 건축물이 되려면은 이렇게 뼈대가 다 얼기설기 그 정확한 그 공학적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 구조가 완성이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어학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 또 이런 정보 시스템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어, 구성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시스템을 통째로는 그 안에 메커니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눈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이라는 게 쪼갠다는 게 쪼갤 뿐 쪼갤 석자거든 한자로 예, 보면 그렇죠. 그 시스템을 쪼개고 해서 더 이상 쪼개지 않아도 될 때까지 끝까지 쪼개서 음, 그 하나하나를 이제 이해한 거를 이게 이어나가면 연결해 나가면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조가 결국 정보 시스템의 내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게 음,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사고 방식이죠, 이게 하나의. 사고방식이죠. 어,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그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이제 잘 짜여져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쨌든 지낼 수 있고 의사소통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의 권한에 의해서 분명하게 또 그 구조 안에서의 그 각 역할과 역할이 기능이 다르게 정해져 있고. 달라지고 그런 어떤 그 스트림을 관리한다고 했나? 뭐 그런 어떤 그 기본이 구조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구조주의 철학의 기본이 그렇죠. 그 구조가 잘 짜여 있으면 그 시스템은 되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 고장도 잘 안 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여러 그 구성 요인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는 마치 정보 시스템이 엉터리로 설계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한다는 말이 사실 구조를 만드는 만드는 거죠. 거를 설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정보 시스템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교수님 그 결국 그러면 그 너무 과학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좀 구조 안에도 음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드로메다. 아니, 맨날 그 가설 세우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또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관점이 그 항상 이렇게 날줄과 시줄이 얽혀 있는 그 관계.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옷감의 구조만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게 잘 짜여져 있어야 훌륭한 시스템이다, 훌륭한 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에 무슨 컬러를 입히느냐, 어떤 무늬를 내느냐, 그걸 또 어떻게 잘 구부리고 아니면 꿰매서 멋진 옷으로 만드느냐. 이거는 부가적인 양념, 일종의 왜 집을 아무리 구조를 튼튼하게 잘 해놔도 인테리어를 잘못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살맛이 안 나는 것처럼, 그게 음악이 바로 그런 예술이나 문학이나 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사회 구조의 양념 역할을 하는, 인테리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게 조화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음악만 있어가지고 사람이 사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두 개가 적절한 그러니까 조화가 이루어져야 조화가 되는 이루어지는 거지.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우리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게 바로 그 음악적 요소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기능적으로 훌륭하게 시스템을 잘 설계해놔도 예뻐야 돼요. 이게 인터페이스가 잘못돼 있으면은 그 시스템 쓰고 싶지 않거든. 겉으로 보이는 건 그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 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분석 설계할 때, 디자인하고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보통은 그 설계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상당히 이성적으로 흐름만 보고 설계를 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플로우 당연히 맞아요. 논리적으로도 맞고 이성적으로도 맞고 뭐 다 맞아. 근데 사람은 그거대로 살지 않는. 그리고 누구나 그 잘못됐을 때 뒤로 가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이거 아닌데 했을 때는 그치? 뒤로 가는 어떤 것도 있고 이거 이때는 좀 더 내가 그 강조하고 싶은데 이건 좀 내가 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명히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딱 뼈대만 넣고 이대로 흘러가세요. 당신은 부품입니다. 라고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는 예, 거지. 그게 사실 구조주의가 갖고 있는 그 되게 어두운 면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딱 갇히면서 당신은 이 역할만 하세요.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뭐 할지 뻔합니다. 더 뭐 올라갈 것도 없어요. 이렇게 비종해 버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IT 업계에서도 그 훌륭한 개발자가 되고 PM이 되고 하려면 당연히 기능적이고 이런 네. 이성적인
그 구조를 잘 갖추는 거는 당연히 할 일이고 이쪽 분야에 그건 원래 학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문학적 그 소양도 좀 쌓고 또 그런 갤러리 가서 미술 작품도 감상하고 음악도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듣기도 하고 그런 오페라나 이런 공연도 좀 보고 하면서 그, 그 문화 역량 이런 걸 좀 갖춰 나가는 게 정말 멋진 그 개발자, 뭐 분석가, 설계자, PM 이런 게 되는 길이 아닌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게 있었잖아요. 삼성의 핸드폰과 애플의 음. 그 보면서 삼성은 우린 이것도 됩니다. 저것도 됩니다. 이거 이 주로 버튼, 기능을 이 얘기하죠. 버튼을 누르면 뭐가 걸리고 이것인데 딱 애플이 나왔을 때 그냥 그 동그란 것만 없어지고 누르고 또 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니 직접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는데 이거 너무 불편한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가 어 이게 또 조금 이것도 묘미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묘미다 하면서 그 상황을 되게 이렇게 기능적인 상황을 되게 철학적인 상황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별거 아닌 거다. 그 애플 창업 네, 스토리 그 책 네, 읽어보면 스티브 잡스 책 네, 읽어보면은 그 워즈니악 네, 하고 둘이서 공동 창업을 했잖아요 네, 처음에. 네, 그 워즈니악은 얘는 프로그래머야. 네. 그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거는 얘를 못 음, 따라가. 음, 근데 스티브 잡스는 학교 다니면서 무슨 뭐 그래픽 아트, 네, 뭐 이런 디자인 이런 네, 쪽에 강의가 제일 인상 깊었다고. 이 사람은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욕망,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거를 체질적으로 아는 그런 CEO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둘이 잘 만난 거지. 그러니까 야 이런 거 만들어 그럼 워지니아게 옆에서 바로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게 조화를 이뤄서 애플이라는 게 나온 거죠.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구조주의는 지금도 살아있는. 그렇죠. 이거는 뭐 부정하기가 힘들 정도로 네, 우리들 내면에 네, 이렇게 하나의 사고의 틀로 이게 이미 자리 잡고 있죠. 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보는 관점,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 책에 보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존재론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 존재론적 접근 그러면 우리 김민교 씨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존재론적이다 그러면 이게 어려워 이 말이 항상 철학에서는 존재라는 말이 존재라는 말, 뭔가 존재 이유가 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살아가는, 내가 여기 현실에 발붙여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때 네. 존재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네. 그 사인. 왜 저기 왜 그 뭐야 가수 그 염 임무송 이무송. 이무송인가 네. 이무송 얼마 전에 나와지고요. 그 존재 이유라는 노래도 있었죠. 김종환인가 존재, 언젠가는 그 존재 이유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일상생활에서도 너라는 존재는 뭐냐? 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그 네, 존재고, 네. 근데 이제 철학에서 존재는 네. 실체를 얘기하는 실체. 그러니까 존재론하고 이제 철학에서 얘기할 때는 실체를 얘기하는 실체라는 거는 실제. 변하지 않는 음, 완벽한 그 뭐. 세계.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가 그게 존재. 여기서 이제 존재론적 접근이라고 항상 언어학, 뭐 이런 사회학, 또 철학, 여러 학문에서 존재론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때부터 그 우리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은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와
어제 나와 오늘의 나와 완전히 다르거든. 벌써 세포도 많이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뭐 바깥에 있는 이런 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상 세계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은 그런 변하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인지는 몰라. 천상 어디인가에 완벽한 변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게 이 존재란. 그게. 네. 그러니까 존재론적 접근이라면은 구조라는 게 그렇게 저기 어디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 같은 곳에 구조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파생되고 그거에 따라 하부 구조가 형성되고 거기에 살이 붙어가지고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고 이런 하나의 이상적 개념으로서 구조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그 구조를 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관점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요소들 간의 관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푸코나 라캉의 그 구조를 보는 거는 개인의 구조를 보는 개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의식 구조. 그러니까 아까 왜 우리가 구조의 단위가 개인 단위가 있고 집단 단위가 있고 인류 보편적인 단위가 있다. 인류 보편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상 플라톤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도 그런 거죠. 인간이면 누구나 신에 복종해야 되고 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그게 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라 해서 다르시는 성이면 안 되고 다 인류 보편적으로 누구나 따라야 되는 어떤 룰을 얘기하고 할 때는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는 그게 이제 존재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심리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다 지금 개인주의로 왔거든요. 네. 예술도 그렇잖아요. 예술도 과거에는 그런 이상, 신의 세계 막 이런 것들을 그린 중세미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개개인, 개개인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개개인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예술이다. 그러니까 개별자 그 개개인의 그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게 현대 예술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그 모든 게 뭐 예술, 건축, 무슨 문학, 이 철학 이게 다 관점이 비슷해요. 이게 과거에는 그런 보편 타당하고 위대한 뭔가 완벽한 세계가 있다고 그게 인간의 질서를 그게 관장을 하고 그거를 따르면 우리는 완벽한 그 신에 가까운 세계로 갈 수 있고 막 이런 믿음들이 있었다고. 그게 이제 중세에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그런 식의 사고가. 그게 이제 근대 우리가 이 책을 보기 시작한 이 첫 전체는 그걸 깨나가는 그 주체를 계속 깨나가고 신은 이미 이제 깨놨고 그다음에 이제 주체가 그런 완벽한 실체다 이렇게 데카르트가 주장한 거를 지금 계속 깨나가는 게 그래서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요소들 간의 관계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의식적인 접근이고 칸트도 사실 그런 류죠. 왜냐하면 선언적 자아라는 게 있다라고 믿은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양한 사회의 공통된 요소들의 본질적 결합 관계. 이게 이제 아까 중간 단계. 사회적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민족 단위에서 뭔가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뭔가 구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 그게 이제 알티세르 빌리바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구조를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그 언어학, 이 구조주의가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고, 그거를 이제 언어학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구조 언어학이라는 그거를 연구하는 그 레비스트로스의 그 방식은 어떤 거였냐? 그게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의문론 얘기부터 나오죠. 그래서 의문론이라는 게 의식적인 언어 현상의 연구로부터 무의식적인 하부 구조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데아 관점이에요. 존재론적 접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 보편 타당한 어떤 언어의 구조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촘스키라고 하는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촘스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심층 구조에 그게 인류 보편적으로 다 있다. 요즘에 내가 읽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언어 본능이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언어 본능이라는 책인데 네. 그 말 벌써 거기 제목에 다 있잖아. 언어는 본능이다. 음, 인간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언어를 타고난다는 그런 입장. 스티븐 네. 핑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그러니까 현대 언어 철학자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저기 그의 원시인들 있잖아. 네. 그 뭐 남태평양 어떤 조그만 섬에 있는 그 원시 부족들 사회에도 사실은 이미 그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뭐 문명화된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언어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문명 사회 이런 뭐 영어나 한국말이나 일본말 이런 문명 언어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되게 원시적인 언어라고 하겠지만 내부 구조는 똑같다.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인간이면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의 구조가 있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언어는 그 뭐 보여지는 어떤 기호가 아니라 음, 그 위에 이렇게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기 위한 어느 첫 최초의 상상 아니면 심상 같은 음. 그런 어떤 그 의지를 내 의도나 의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형식에 있다는 그게 거잖아요. 이제 수단이 뭐가 되든 매체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다만 그게 이제 문자나 구술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걸 문명화된 사회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매체일 뿐이지 네. 이 내부 머리에 있는 언어 구조는 다 똑같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문명화되면은 이제 과학의 언어를 쓰고 그렇죠. 영어처럼 이렇게 정제된 뭐 고급 언어를 쓰고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언어 본능이 없는 건 아니다. 그게 이제 스티븐 핑거의 주장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실제 증거들, 네. 그런 원시 부족들을 지금도 원시 부족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다 보캐블러리 문법 구조를 다 가지고 있더라. 그게 이제 촘스키의 심층 구조라는 말이고, 네. 사실 그거와 유사한 말을 한 게 그 왜 사물을 이해하는 칸트의 그 선험적 그 저거가 있다 그랬잖아. 그 예, 사람도 예. 네. 구조가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그거로부터 이제 이 하부 구조로 옮겨간다 이런 관점을 본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항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연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는 게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차원적 접근을 안 보고 네. 관계, 관계, 항과 항의 관계를 분석의 기초로 삼는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그 인간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언어 구조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이 부분은 2차원적 접근, 우리 모델링에서 보면 그렇죠. 2차원 모델링에 연결하는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문론의 체계. 시스템인데, 네, 3차원. 체계가 그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관계로 형성된 2차원 그 언어 구조가 다시 합쳐져서 3차원 하나의 언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하나의 언어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완성된 체계니까 영어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 체계고 일본어도 하나의 완성된 언어 체계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론은 일반적인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이데아의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론적 접근으로 그런 보편 타당한 구조가 언어 구조가 인류에게는 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실증적으로 그 남미 열대에 가서 자기가 직접 부족들하고 살면서 체험을 한 책을 쓴 게 그게 슬픈 열대. 아, 슬픈 열대 그 책을 보고 솔직히 좀 눈물이 나요.
슬픈 실제 슬퍼. 열대 지방. 열대 지방에 사는 그 원시 부족들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라는 말 붙이는 순간 벌써 문명인들의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네. 그걸 원시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네. 자기네들이 문명이 우월하다. 그거를 그 저급한 민족이라고 보는 그 의식이 깔려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그 문명화된 국가들이 그런 나라에 가서 정복을 하고 그 원시 부족들을 갖다가 완전히 이게 노예처럼 삼으려고 하고 이런 태도가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최초로 서양인으로서는 이 레비 스트로스가 이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명의 우월성을 가지고 민족의 우월성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지역과 그 상황, 기후, 토질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그 상태에서 언어를 구사할 뿐이지 우리가 뭐 단어를 더 많이 정교하게 갖고 있고 문법 구조를 더 그 세련화 시켰다 해서 그들보다 우리가 우수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 그게 서양 서구적인 관점이다. 근데 이 말은 똑같이 그 왜 청균세 네.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똑같이 했어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서양인들이 오만하다. 뭐 좀 총 좀 쓸 줄 안다고 좀 산업이 발달했다고 네. 마치 종족적으로 그런 그 과학 문명을 갖고 있지 않은 민족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 이거는 큰 잘못이다. 네. 네, 그렇게 그 총균세에 아주 명확하게 그 문장을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게 그거의 원조가 사실은 레비 스트로스예요. 그거 한 15년 전인가 그때 이게 슬픈 열대라는 책을 근데 이게 힘의 원리로 그렇죠. 힘의 논리죠. 네, 힘의 원리로 역사를 정리한 거고 종족을 정리한 거잖아요. 음, 그리고 어 자기 앞에서 무너지니까 쉽게 무너지니까 음. 모든 것을 다 그 그게 강자의 논리. 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게 사실 그거는 언어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인간의 사회가 이제 생기면서 그냥 결국 적자 생존 같이 그런 어떤 좀 나쁜 심보죠. 그렇죠. 이거 오만한 태도고 네, 총균세에서도 그 마야족하고 왜 네, 그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그 서양의 그 네, 총균세 아니야 그게 그 네. 균을 갖고 들어갔고 청정 지역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총을 갖고 쓸 일이 없었고 거기에는 그렇죠. 쇠가 많이 나지 않는데 그 지역은 네. 그러니까 그 쇠로서 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민족인데 그냥 그렇죠. 스페인 군대가 들어가 가지고 멸망을 시킨 거잖아. 네. 그러면서 여기는 아, 미개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정복을 해서 뭐 기독교를 전파시키고 새로운 문명을 갖다가 해서 그 사람들을 뭐 구제한다는 식의 그런 논리를 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수히 많이 반복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강한 민족이나 나라가 약소국을 흡수 합병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사건도 강자가 약자를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구도주의적으로 오히려 그걸 파악해야 되고 인간이란 존재는 구조적으로 그런 존재 아닌가 그렇지. 라고 파악을 한다면은 그래서 오만하거나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오히려 오만하지 않는가. 애초에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면 그렇게도 근데 생각이 들고.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뭐 사고의 구조, 네. 뭐 언어의 구조 네. 그런 문제보다도 네. 그렇게 강자가 약자를
약탈을 하고 이제 네. 침략을 해서 복속을 시키고 하는 식의 논리는 네. 그건 사실은 심리적 욕망이라고. 그거를 네. 윤리로 지금 이분은 접근한 거죠. 그러면 안 네. 된다. 네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좀 더 발전한 구조, 언어가 더 세련된 그 언어, 그 과학 문명의 언어들이 있다고 해서 네. 그런 그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네. 너희는 미개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지. 네. 그게 사실은 경고의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오만하다라고 네. 그것조차도 오만하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아니 이제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존재론적으로 언어 구조를 주장하는 거는 네. 그 구조는 다 같다는 거예요. 음, 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네. 한 민족이 갖고 있는 언어 내부 구조는 심층 구조는 똑같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우월이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데 우월이 없고 다만 환경에 따라 네.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따라 네. 무기가 더 발전했느냐 덜 네. 발전했느냐 네. 산업화가 필요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런 차이만 있는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쌀을 먹는 게 미국 사람이 밀가루 먹는 것보다 열등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강원도 사는 사람들이 옥수수를 많이 먹는 게 그게 미개해서 옥수수를 많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호남 지역에는 뭐 쌀을 먹고 거기는 옥수수를 주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게 우열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다만 그 지역에는 쌀이 잘 안 되고 농사가 그 옥수수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후가 풍토이기 때문에 거기 옥수수가 많이 나니까 그걸 주식으로 할 뿐이지. 근데 이제 밀가루를 갖고 주로 그 주식을 하는 국가들이 대개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문명 국가들이었잖아. 미국을 비롯해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소위 이제 그 침략국들 보면은 밀가루가 주식인 나라들이 많거든. 그럼 밀가루 먹는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냐? 그렇게 대답할 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해서 영양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영양을 네네. 섭취하고 하는 구조는 다 똑같다 이거지. 그보다 그치. 본질적. 네. 다만 그냥 밀가루는 그 뭐야 그런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또 제빵 기술이 더 발달을 하고 네네. 요리도 다양하게 발달했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환경적으로 아니면 다른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네. 부산물일 뿐이지 그게 그 뭐 음식 문화의 그 우열을 가리거나 그런 그 민족의 우월성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오만한 생각이다. 이런 게 레비스트로스의 주장이고 네. 제렌 다이아몬드 똑같은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좀 약간 반론을 좀 제하고 싶은 거는 네. 보편적인 언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민족이 네. 보편적인 언어를 갖고 있다. 보편적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음. 그러면은 그 보편적 언어 구조를 알고 음. 그것을 표현하는 바디랭귀지를 연결해 놓는다면 그렇지. 그러면은 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통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그게 모델링 이론의 주장이잖아. 근데 그게 모델링 이론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언어를 분류를 하잖아요. 네. 원시 언어와 문명 언어. 네. 그러니까 문명 언어는 배우지 않으면 못 쓴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자, 구술, 이게 구술이라는 것도 우리 말. 네. 이것도 단어와 문법 구조를 배우지 않으면 이거를 구사하기가 쉽지 않잖아. 네. 그리고 수학도 그렇고 정해진 기호를 원칙대로 써야 그게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고 다 문명 언어지. 근데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못 써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네 가지 원시 언어, 그 뭐 물질, 그 다음에 그래픽, 그 다음에 그 바디랭귀지, 사운드, 이 네 가지 언어는 이건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면 누구든지 그거 가지고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얘기를 모델링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하고 이게 맥이 통하는 게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음. 결국은 그러니까 매체가 다른 건지 언어 구조는 똑같다는 게 이 랩스토어스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현상에서 어떤 언어 구조를 공통된 언어 구조를 찾아내는 걸 결국은 프로그래밍에서는 네, 그걸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패턴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패턴을
AI는 그 패턴을 학습하는 거고, 네, 예. 우리 사람은 지금까지 그 패턴을 찾아서 알고리즘화 시켰죠. 그렇죠. 예. 구조화시키고 if 네, else로 구조화시키고 네,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네, 그런 세상을 산 거죠. 네, 예. 근데 그 세상이 사실 우리 인간이 만든 그 많은 구조들 패턴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뭐 실제 리얼은 아니고 반영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찾아가는 거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직도 완벽한 원형은 우리가 찾았는가 모르겠어요. 뭐 보편 언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심층 구조 아니야, 그게. 네, 보편 타당한 구조고, 언어의 예, 구조. 예, 그걸 내가 몰랐다 해서 그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공통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내가 설명을 할게. 네, 그 남태평양의 한 국가, 뭐 네, 피지나 뭐 네. 이런 나라의 젊은 청년을 데려다가 음. 파이썬을 가리키면은 얘가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친구는 걔는 이제 영어도 안 배우고 음, 한국말도 안 배웠어요. 음, 어떨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크게 네. 이게 주장이고 실제 그렇다는 증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 저기 세 다이아몬드의 그 총균세에도 그런 네. 얘기가 나오거든. 어디 남미의 그 남태평양 한 국가의 청년이 어떻게 그 고등학교 때 어, 고등교육을 받은 거야. 네. 그러니까 현대 문명화된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가서 가지고 훌륭하게 그 직장에서 어, 고위 간부까지 올라가는 그 사례가 나와요. 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원시 자기네 부족끼리만 살았으면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뭐 과학의 언어도 쓸 수 없고 그랬을 텐데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저 원시급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 2000년, 3000년경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어떤 유럽인을 데려다가 지금 그 네. 왜 영화 그런 거 있었잖아. 왜 그 뭐지? 그 갑자기 원시에 있던 애가 갑자기 그 현대 사회로 오잖아. 네. 갖다 놓으면 바로 적응해서 현대인하고 똑같이 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널렸어요. 그 책에도 보면은. 네. 근데 지금 언어의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근데 만약 그게 이제 언어가 아니라 네, 다른 관계, 다른 어떤 사회 네. 관계나 무슨 물질과의 무슨 관계, 뭐 이런 어떤 구조에서 그 공통된 어떤 구조를 찾아간다는 거 구조가 있다니까. 그건 존재로 그냥 있다니까. 여기 지금 있다. 레브스트로의 주장은 근데 있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면 인간이면은 공통적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음, 이거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갈 뿐이지 이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조는 결국 뇌 그 그건 구조의 개인 차원에서는 뇌 구조고 예,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고 음, 그다음에 인류 전체로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구조고. 계속 그게 저는 이제 AI하고 연결이 많이 돼서 네, 그 AI도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 학습 구조가 있어요. 그쵸. 그 네. 학습 구조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냐에 따라서 패턴화되고 음. 뭐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패턴대로 그러네 나오고 바로. 네, 그러니까 그 AI라고 하는 게 머신러닝 그 네, 기능이라는 게 네, 어떤 데이터를 계속 접촉해서 네, 새로 입력하느냐에 따라 얘는 네, 그쪽으로 진화하는 네, 거예요. 그쪽으로 패턴이 되는 거죠. 예, 새로운 패턴을 찾아가지고 예, 진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인간도 기본적인 언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다가 넣느냐에 따라 얘는 영어의 달인이 될 수도 있고 한국에 갖다 놓으면 한국어의 달인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런 그 기본적인 본능을 인간은 갖고 태어난다. 뇌를 갖고 태어난다.
그게 인류나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언어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뇌를 갖고 있다.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내구조를 이거 갖고 그래서 아까 세 단계라니까. 그걸 개인 차원에서도 갖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사회적인 예.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갖고, 구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예. 이게 인류 보편적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그 이데아의 세계처럼 원래 구조라는 게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레비 스트로스의 관점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니 AI도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거기서부터 그냥 백지 구조에서 시작하는 거지. 음. 그 구조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 AI를 처음에 창시한 사람들, 이게 이제 네. 1956년에 그 퍼스트를 뭐 만든. 민스키라든가 뭐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초의 인공지능 학회를 만들었잖아. 네. 그때 그 사람들이 가정한 것도 이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 언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언어이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프로그래밍 언어가 결국은 인간의 뇌 구조를 네. 흉내내서 프로그램화되면은 결국 인간의 성능, 인간의 뭐 뇌 똑같은. 성능과 비슷한 네. 그런 걸로 진화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 게 그게 이제 1956년에 학회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게 기계적으로 반도체나 IC나 이런 것이 이제 그 성능을 쫓아가지는 못했지.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수천억 개의 뇌세포로다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런 구조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 CPU 그 심플한 거 가지고는 그걸 흉내내기가 너무 단순한 것밖에는 흉내를 못 냈는데 요즘에 그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네. 그렇죠. CPU 복잡해. 성능이 네. 엄청 좋아지니까 네. 이제는 인간에 가까운 사고 네. 그 흉내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온 거죠. 네, 수억 개의 그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음,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맞아요. 네. 전 여기서 약간 여기 대화를 들으면서 약간 궁금했어요. 그럼 레비스트로스는 이 야성적 사고라는 게 그걸 하드웨어 단에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단에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드웨어 단 뇌가 사람들마다 다 비슷하게 생겼기 근데 때문에 교수님은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얘기하셨고 네네. 나는 그냥 하드웨어가 있고 그게 그냥 구조다라고 네, 그게 한 거예요. 구조니까 그 구조가 짜여진 걸 어떤 데이터를 넣냐에 따라서 다른 네.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데이터를 넣더라도 비슷한 길로 갈 것이다. 비슷하게 말을 할 거고, 말의 구조에 따라서 행동을 할 거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레비스트로스는 그러면은 그 근데 그게 분리할 하드웨어, 수가 없는 게 네네, 그 원숭이인데 네, 그게 이제 하드웨어가 다르잖아. 네, 인간하고. 네, 거기다가 그런 언어 구조를 우리가 그 기대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 왜냐면 인류 보편적인 지금 언어 구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는 이미 인류라고 하는 뇌 그 사피엔스. 구조를 네, 이미 상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음, 그잖아. 네, 맞습니다. 걔한테 백날 학습을 시켜도 네, 이게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런 식의 판단력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보편 타당성, 그 구조가 갖는 보편 타당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드웨어는 상정이 돼 있는, 이미 전제가 돼 있는 거고 그런 인간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보편적인 언어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레비스트로의 주장인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거기에 돌아가는 프로그래밍도 있고 네, 네트워크 시스템도 있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여러 레이어가 있잖아. 네. 그게 다 돌아가는 거고 우리 뇌는 그냥 한꺼번에 그걸 다 처리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논쟁에서 좀 궁금한 게, 네. 과연 미국에 있는 강아지와 음, 한국에 있는 강아지, 이 둘은 유전자적으로 굉장히 유사할 거잖아요. 인간이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과 비슷한 것처럼. 그치. 이 두 강아지가 만났을 때 서로 음. 대화가 통할까요? 만약에 얘네들이 하드웨어가 같아서 그러면은 대화가 통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야성적 사고가 비슷해서 대화가 통하는 걸까요? 일단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네네.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네. 지금 야생적 사고는 네. 인간 레벨에서 얘기하는 네. 하드웨어가 이제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네. 개들한테도 그런 야성적 사고가 있다고 우리가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런 동물의 같은 레벨,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계, 동양계 네. 둘이 만나면 의사소통 될까? 난 된다고 생각해. 그런 실험은 동물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화난 바디 표정하고 랭귀지하면은 화난 네. 표정하고 네. 그 웃는 표정은 다른 것처럼. 네. 벌레끼리 만나도 저희들끼리 소통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개들의 지능 지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맥락은 같은. 그래서 뭐 그것도 재미있는 연구 주제가 돼. 이미 할지도 모르지. 그 네. 생물학자들은 그런 네. 연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웃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 결국은 기분이 좋은 무언가가 있을 때 생겼을 때 마음에 그 표정이나 이런 드러나는 몸의 어떤 움직임 있잖아요. 근육의 움직임들이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사실 가까운데 우리 실증 자료가 좀 있거든. 우리 딸이 네. 이사 가면서 고양이를 기르는 걸 가져갔어. 아, 네. 근데 미국에서 똑같이 적응하고 잘 살아. 거기서도 고양이들끼리 만나서 뭐그 얼굴 비비고 그다음에 쥐 있으면 쥐 잡아먹고 그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것 같아. 그거는. 재밌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언어학이 구조주의 형성에 기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구조주의라는 거는 어떤 사회 현상 뭐 그런 데서 철학에서 주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네. 이제 언어학이랑 네. 만나서 이게 언어 구조학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구조 언어학. 네. 근데 사실 근데 언어가 구조가 없으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좀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바닥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언어학이라는 게 어떤 인간 집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아무리 원시 그 마을에 사는 인간이라도 자기네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저가 다른 거죠. 서로 그치. 그 단어가 다른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다른 거지 사실. 예, 그렇죠. 그 서로 그 표현하는 어떤 수준이 좀 더 디테일하냐. 보캐블러리도 네, 다르고 그렇죠. 문법 구조도 그러니까 문법의 디테일 그 네. 자세한 정도도 정도 다르고. 다르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만약 서로 사실 그 구조라는 것도 하나의 또 약속이잖아요. 네. 그 약속 체계가 없으면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레비스토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언어학 연구 방법이라는 건 야만인이든 문명인이든 현대인이든 고대인이든 동질적인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 그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양의 언어학자들은 그런 원시 부족에 가가지고 언어 연구를 할 때 자기네들이 일단 우월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가서 그 사람들이 그 단어가 몇 개 그러니까 보캐블러리가 얼마 안 되고 그런 거를 아주 그 멸시하는 투로다가 그 논문들을 쓰고 책을 쓰고 그랬거든. 그덜그 뭐야 그러니까 미개하다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게 레비스토스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인문학이나 사회학 이런 건 사실은 아웃풋이잖아.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어찌 우리 얘기를 한다. 이제 모델들이거든. 그런 거는. 그거는 차이가 당연히 있지. 왜냐하면 개인 간에도 같은 언어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많은 보캐블러리를 익혔냐에 따라 말하는 수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더 우월하다. 언어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지식이 우수한 거지.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언어 구조가 이 사람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조의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구조는 다 같은 건데. 그래서 언어학은 다른 인문 사회학에 비해서 훨씬 폭넓은 보편성과 엄격한 과학성을 지닌다라고 레비스트로스는 실제 현장에 가서 그런 그 열등하다라고 하는 원시인들의 가서 삶을 살아보니 이 문명인들의 그 언어 구조와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결국 뇌라고 생각하면 딱
그냥 다 뇌는 똑같잖아. 맞아요. 네. 거기다 뭘 입력시키냐에 네. 따라 네. 아웃풋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요. 서로 그렇게 봐야지. 구조는 같은 거예요. 음, 언어 구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링을 하는 사람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네. 이게 최초의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에다가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 훈련시키냐에 따라 얘는 진짜 쓸모 있는 판단을 내리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쓰레기 같은 데이터만 자꾸 넣으면은 쓸데없는 전혀 그 뭐야 그- 우리 의사결정에 도움을 안 주는 네. 인공지능 그 저가 시스템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즘 프로그램이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음, 프로그램은 그 구조를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온 거예요. 음, 네. 그 완벽한 구조를 인간이 아름답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그 만들 수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접근한 게 퍼즐이론이에요. 퍼즐. 근데 그게 실패로 완전 실패로 돌아갔고 지금 결국 지금 찾은 방법은 구조는 다 같다. 모든 학습의 구조는 같다. 라는 전제에 그러면 어떤 환경과 데이터를 줄 거냐가 음, 사실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음,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지금까지는 그 알고리즘을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짤 거냐. 이게 이 사람의 그 천재성이었어요. 이제는 그건 아니라, 그건 이제는 근데 개인마다, 아니 프로그램마다 다 알고리즘이 다르니까 음. 우수성이 달라지죠, 사실. 우수성이 차이가 있죠, 이렇게 쫙. 네. 근데, 그치 누가 네, 프로그래머냐 네, 그러니까 주체가 중요한 거지. 네, 우수하고 머리 좋은 그 네, 프로그래머가 짜면 그 네, 시스템은 네. 아주 판단도 정확하게 하고 잘하죠. 정확성도 높고 이런 시스템으로 탄생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을,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걔가 어떤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훈련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네, 그렇죠. 진화해가지고 결과를 내느냐. 판단을 이 하느냐. 모델을 어떤 걸로 학습하느냐가 중요하지. 음, 그, 얼마나 얘가 정교하냐.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라는 거죠. 약간 교육학에서 음. 약간 듣다가 선천적으로 애가 그렇게 태어나는 음, 거다. 음. 이거랑 음.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경험을 쌓으면서 애가 바뀌는 거다. 랑 이걸로 바뀌는 거다로 진화해온 과정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아니, 선천적인 거가 아니고, 네. 태어날 때는 백지인데, 그러니까 백지인데 학습이나 뭔가 경험이나 그치. 그런 거에 근데, 그거는 근데 교수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드웨어, 아무리 하드웨어 그 구조 아니, 하드웨어 같지만, 성능이 있지. 성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뭐좀 네. 빨리 받아들이고 뭐하고, 그런 건 차이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구조의 민감도라고 표현하나? 구조가 없다는 건 아닌데, 민감도의 차이는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맞습니다. 그런 건 음, 있는 거. 음, 그래서 뭐 교육학에서도 네, 그 두 네, 가지 그 학파가 네, 계속 지금 이렇게 그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얘기를 네, 하거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능이나 네, 뭐 언어 능력이나 네,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플라톤주의자예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게 그 학습의 과정, 어떤 체험을 하고 환경.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이제 네, 신유물론적 네, 관점이고 네, 근데 그 제일 그 중립적이고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거는 타고나는 면도 있고 아, 학습해서 경험해가지고 얻는 면도 있고 아,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음, 최종 결과물이다. 네, 네. 그렇죠. 맞아. 그게 사실 제일 안전한 네. 네, 도피처지. 근데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유리하죠. 재밌으니까. 음. 근데 이제 레비스토스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보편적으로 언어에 관한 하는 음, 그 타고난 심층 구조는 다 비슷하다. 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물론 뇌세포가 파괴됐는데 그 그렇죠. 사람한테 똑같은 걸 기대할 수는 예, 없지. 그렇죠. 그리고 뇌 용량 자체가 적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보편. 보편적으로 인간으로 이렇게 그 생물체가 생겼으면
네. 그 언어를 이해하는 구조나 네.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개별적인 미세한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야, 근데 근데 언어 능력이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도 있잖아 보면 우리 주변에도 네. 뭐 어학 교육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주 이 사기꾼들 그런 애들 많잖아. 꼴이 낮아도 엄청 말을 조리 있게 잘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설득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야,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정말 지금 미래에는 조금만 뒤에 가면 음. 프로그래머의 정의가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점점 그런 이게 차이가 나는 구조들이 보편화되고 네,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막 지금 그 공유하고 공유하고. 공유하고 그 뭐 표준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차이가 다 똑같아졌어요. 음. 우리 그 개발 쪽에서도 개발자의 실력이 없어진 아주 큰 사건이 있어요. 옛날에 저 때는 개발자마다 편차가 되게 심했어요. 음. 근데 편차가 평준화된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정부에서 이가구를 만들었어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그리고 모든 데는 다 똑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어느 정도 잘 짜놓은 거야. 근데 거기서는 사람이 하는 게 그냥 클래스 이렇게 추가해주고 너무 단순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하드웨어의 어떤 뭐 소자까지 읽어가면서 막 이렇게 네. 해줘야지 이게 맛이 나는데 음. 그 맛이 이제 없는 거지. 그냥 데이터 처리만 하는 거야. 그게 분석 설계에서도 그게 2006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ITA EA법을 아, 그렇죠. 통과시켰어요. EA법. 그게 아키텍처. ITA가 네.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음, 그리고 슬래시하고 EA는 Enterprise Architecture. 음, 이게 정부 그 기관, 그러니까 뭐 도청이나 시청이나 아니면 행정부, 행안부 뭐 이런 그 정부 기관에서 정보 시스템들을 엄청 많이 네. 지금도 우리 회사 주식원도 네. 거기에 많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기정원, 뭐 네. 창진원 이런 데에서 이게 다 정부 기관들이니까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구축하는 그 정보 시스템은 20억인가 25억인가 를 넘을 때는 무조건 ITA 이해를 의무화했어요. 그 ITA 이해라는 게 하나의 그 설계도야. 설계도, 네. 아키텍처. 그거를 의무적으로 먼저 설계를 하고, 왜냐면 그 이전에는 설계도가 없는 시스템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은 과연 그럴까 그러는데 코보리니 뭐 학교 건물 중에서도 네. 설계도가 없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게 상상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 천장을 지금 여기는 이렇게 노출이잖아. 근데 네. 이걸 천장을 씌워 놓으면은 이 속으로 무슨 네트워크가 지나갔는지 수도 파이프가 지나갔는지 전기선이 지나갔는지 설계도가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쑤셔보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막 전기가 합선이 되기도 하고 수도가 터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옛날 건물은 설계도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설계도에 모든 배선도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뚫고 들어가면은 네. 그 선도 바꿀 수 있고 수도 배관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러니까 그게 정보 시스템도 그냥 프로그래머들이 머릿속에 뛰어난 그 프로그래머들이 그렇죠. 앉아가지고 짜는 거야 그냥. 짜고 이제 설계도 라이브러리 없이. 많이 갖고 있는 DB 모델도 없고 플래시 모델도 없어. 근데 프로그램은 신나게 짜가지고 잘 돌아가. 네.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음. 그 개인 기업에서야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지만 정부 프로젝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걸 하나의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에서 만들었어. 네. 근데 그 유사한 거를 또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충남도청에 또 만든다? 네. 이건 낭비다 이거지 국가 네. 차원에서. 그러니까 표준 아키텍처를 하나 설계해 놓으면은 그럼 그 다음에 개발할 때는 이거를 원용을 해서 몇 개 거기서 특수하게 기능이 필요한 것만 수정을 하고 이걸 설계도를 그냥 쓰면은 그러면 이 전체 개발 비용이 팍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설계도를 해놓으면 개발한 사람이 맨날 가서 메인테넌스 할 수가 없잖아요. 유지 보수를 지금 개발한 업체들이 주로 가서 하잖아요. 왜냐면 잘 아니까 내부 구조를. 근데 영원히 그 회사가 개발하는 회사가 그 유지 보수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누가 들어와서 유지 보수 하더라도 할 수 있게 하려면 설계도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ITA, EA 그 설계도를 네. 의무적으로 20억이 넘는 국가 예산을 쓰는 정보 시스템 개발은 해라라고 법이 통과되고 심지어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ITA, EA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서 네.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설계 그 개발 업체들은 거기에 아웃풋을 다 설계를 입력을 해서 네. 완성을 해야지만 이게 검수 그러니까 검수할 때 네. 통과가 되고 우선 결과를 가지고 개발. 그치.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되다 네. 보니까 요새는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네. 법으로 통제를 안 해도 큰 지금 시스템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래밍의 그런 어떤 개별차를 네. 표준화라고 하는 걸로 다 보편적인 수준까지 올려놓은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표준 구조를 제시한 거야. 예, 그렇죠. 맞아요. 예, 표준화 표준 구조야, 구조를 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제시하고 있고 이미 기터브나 이런 데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로 되게 좋은 어떤 예제들이 되게 많다. 옛날에 볼 수도 없었던. 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편집자의 어떤 역할들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까 우리 구조와 인테리어 얘기했잖아요. 네. 건축에 네. 비유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조를 잘 짜고 튼튼한 네.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는 누구나 네. 보편적으로 표준화된 구조를 가지고 진짜, 설계도를 하면 예. 돼. 네. 무슨 뭐 이 역학 계산 해가지고 네. 그 중력을 얼마나 해야 될까, 무게를 뭐 파이프를 얼마나 해야 될까, 네. 다 그거는 법대로 하면 되고 이제는 얼마나 아름답게 인테리어, 엑스테리어를 하느냐. 기능이었었어요. 예. 한때는. 그래서 이제 경영예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프레임워크, 전자 프레임워크, 표준 프레임워크를 딱 넣으면서 그걸로 이제는 구조가 되니까 거기 위에 이제 기능이었어. 얼마나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만드냐 그거였는데 요즘은 살 붙이는 거지. 그죠? 예, 그것도 이미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것도 있으니까 보편화됐지. 예.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그 사용자에게 편리한 화면이냐와 그리고 사용자에게 중요한 무슨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프론트엔드에서 일어나고 있고 네. 거기에 핵심적인 게 이제 JS, 뭐 리액트나 뭐 JS 기술들하고 네. 그 프론트엔드 기술이지 네. 기술들하고 그리고 분석 그 도구를 이용한 네. 그런 어떤 분석 결과들이 그 사용자한테 가치를 주게 하는 이런 쪽이 지금 계속 그 애드되고 있는 거죠. 발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구조주의의 역사를 보면 이제 모든 건 다 갖춰져 있다. 그리고 모든 그 이런 어떤 갖춰져 있고 그 학습의 형태도 갖춰져 있다. 이제 프로그램 필요 없고 거기에 내가 어떤 데이터나 내가 뭔가 알고 싶은 무언가를 얘한테 어떻게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그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장인의 그 배우는 방법이에요. 어떤 정말 뛰어난 장인의 밑에서 제자는 뭘 배우냐면 장인이 뭘 하나 이렇게 이런 때는 어떻게 선택하고 저런 때 어떻게 선택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마음의 도인이 나면서 이렇게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뭔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네. 감동을 시키고 네. 그런 측면들 예. 인품이 예. 그 우수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도사들이라 그 뭐라 해야 되나 기능장들 보면 그 뒤에 밑에 배우는 애들 보면 아니 어떤 때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게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 그거는 미세하지만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느껴야 돼. 느껴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능의 영역에 보면 안목지지 안목지. 예 그건 나도 말할 수 없는 무슨 영역이 있어. 그냥 계속 따라해. 근데 그 영역 지금 프로그램이 그 영역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는 방법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 조건을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학습하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의 이 단계 구조의 마지막 단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네요. 언어 구조주의가 거의 프로그래밍의 완성 단계인데. 이게 레비스토스의 구조주의를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해석한 건 우리가 최초. 근데 사실 그 얘기 여기 다 나온 거야. 그렇죠. 예,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다 그런 얘기야. 그래요? 음. 나에게 소프트에서 경험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근저에 보면은 다 통한다. 그러니까 철학은 소프트웨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 논리,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에서 찾으려면은 사실 찾을 게 별로 없어. 남들이 다 찾아놔가지고 좋은 그렇죠. 거는 다 해놔서.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넘으려면은 어떤 예술적 감각, 문학적 소양,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배려심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중요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흔히 이제 그 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에 그 원전들 뭐 논문들 이렇게 보면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상상력, 창의력, 그다음에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해, 예술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이게 소위 아까 얘기하는 그 장인들의 특성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단순한 기능인들은 그 아주 베이직한 구조에 매달려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뛰어넘어서 예술성을 발휘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고 감동을 시키는 최적 이런 것들을 작품을 만들어야 사람들은 이제 만족하고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맞아요. 그게 이제 저 오늘 보다 보니까 철학은 이미 여기 거기에 가 있네요. 가 있지. 그리고 예술은 거길 넘어서 있고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한 고작 200년, 300년 된 건가요? 500년 됐나? 프로그래밍은 뭐 60년밖에 안 됐지. 그렇죠. 그지 1948년에 처음 프로그램이 나왔잖아. 기계어, 기계어, 어셈블리어 이게 어셈블리. 나온 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연도이기 때문에 아직 얘가 배워야 될 단계가 철학적으로 얘가 그치. 성숙해야 될 단계가 아직 사람들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음. 요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결국 이것도 하나의 언어기 때문에 여기 교수님이 매체고 언어기 때문에 이 언어의 완성은 결국 이 그 보편적 구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발전해가는 것들로 가야지 이제 그 다양한 인간 세계의 것들을 담아낼 수 그러고 있는. 보니까 프로그래밍 시작할 때 최초의 그 분석 설계 방법론 중에 1세대가 구조적 방법론이었어. 그러네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대학 다닐 때 그 서점에 가면은 구조적 포벌, 맞아요. 뭐 구조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지금도 있더라고 서점에 예, 가면은. 그거 이게 시퀀설하게 이렇게 쭉 예, 처리하는. 맞아요. 그러네. 구조적이라는 말이 이미 음, 프로그래밍 언어의 1세대.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 틀은 같은 거야, 사실은. 그 보편적 메타 여기서 보면 메타인지라고 하는 메타 뭐라고 하던데 그거를 메타 메타인지, 구조, 메타 구조. 메타 구조. 메타 구조를 찾아서 그게 이제 보편적인 구조고 그 구조에 무엇을 넣느냐에 대한 걸 고민하는 이게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에 되게 중요한 고민이 되겠다는 게 나는 지금 막 요즘 데이터 막 AI 막 데이터 만들고 그거 갖고 결과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막 그 속으로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피부로 느껴져.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뭔 소리냐. 아직도 그 모델이 중요하고 프로그래밍이 중요하고 프로그래밍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나는 이미 프로그래밍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 그리고 머지않아 뭐 프로그램 짜는 AI가 나올 텐데 뭐. 그러니까.
지금 상당 부분은 지들이 그냥 짜네 알고리즘을. 이게 지금 교수님 지금 얘기한 이 언어 구조 있잖아요. 구조 언어와 얘가 메타 구조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이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그 공통 요소들이 있다는 거야. 네. 그렇지. 그러면 메타 구조가 생기면 이 구조를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구조가 NN이라고 하는 구조가 그걸 지금 그냥 흉내낸 거지. 그것보다 더 정교하게 얘가 짤 수 있다. 결국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프로그래밍 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메타 구조지.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구조기 때문에 네. 건축 설계 이게 벌써 70년대에 그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73년에 처음 의료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완성이 돼서 인간 의사보다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스템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1975년 이때는 디지털 이퀴먼트라고 하는 코퍼레이션 DEC라고 하는 유명한 컴퓨터 회사가 있어. 대형 컴퓨터 만드는 회사. 그 회사에서 컴퓨터 설계를 그 전문가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야, 그것도. 그렇지. 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뭐 대형 서버급 컴퓨터 하나를 설계하는데 컴퓨터 공학 박사들이 40명, 50명이 매달려 가지고 1년, 2년씩 투입이 돼 가지고 그 설계 구조를 짠대. 네. 그 당시에. 네. 근데 그거를 한 대의 전문가 시스템이 혼자 다 컨피그레이션을 해버리는 40일 만에. 그것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라는 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미 그 컴퓨터 설계는 그런 게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의 그 구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몇 초 만에 짜내는 시스템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예시가 있어요. 이미 코파일럿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직 딥하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아직은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렇게 뭐 단어를 치면 거기에 프로그램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긴 하지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 것들을 학습하기 시작하면 뭐는 선택하고 뭐는 선택 안 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뭘 고쳐. 그것이 계속 그 보내지거든요. 코파일럿한테. 그러면 걔가 만약 학습하다 보면 이제 어느 단어를 치거나 어느 의도를 내가 이렇게 딱 치면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코드를 딱 그 패턴으로 찾아가지고 줄 거라고요. 그렇지. 그거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깃허브 쫙 예. 다 뒤져가지고 지금 그 이미 한 중에 거죠.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껴넣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오류가 있었던 거죠. 상황마다. 근데 그 오류를 많은 사람들이 코파일럿 쓰면서 보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인텔리전스에서 아니 인텔리전스 할 때 굳이 이제 어떻게 흐르면서 아니라 어떤 단어 치시고 뭐 치시고 뭐 치시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 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 아직은 단기적인 미래가 아닐 수도 있지만 곧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 그럼 우리 뭘 해야지? 그러면 이제 개인의 수준으로 내려가야지. 예. 그 다음 주제는 이제 락항. 락항은 이게 교수님. 무의식 수준에서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의 구조. 야, 네. 딱 다음 걸 딱 준비하시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재밌었어요. 이게. 어휴. 나는 이렇게 얘기가 전개될 줄은 몰랐어. 근데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 네. 뭐 IT, MIS,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다뤘던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은 네. 사실 해봐야 되는 거지. 그 교수님도 많이 경험해 보셨고 네. 그 친구는 아직 모르지만 네. 금방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2차원 그 어셈블리어도 시험을 봤거든. 코볼 포포트라는 대학교 다닐 때 그- 배웠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할 때 석사 때는 파스칼. 네, 네네. 파스칼로 프로그램 다 짜. 그게 파스칼이 C의 원조거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학원 때 C를 배우고 한국에 와서 C를 강의를 그러니까 5년인가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C++, 뭐 자바마 이런 게 나올 때 나는 이제 분석, 시스템 분석 쪽으로 네. 넘어가고 랭귀지는 이제 우리 후배 교수들이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언어의 이렇게 발달사를 어느 정도 아시죠? 체험을 했어요. 체험.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가 그냥 바로 느껴지시죠? 예, 저도 체험을 했거든요. 예, 체험을 했어요. 네, 이런 얘기는 PC도 네. 1세대 PC부터 써봤거든. 그 카세트 테이프 꽂아서 이렇게 네, 그 저장 장치가 네네. 카세트 테이프부터 사는 우리 처남이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삼보 트라이젠 컴퓨터 80년에 나온 거. 그것도 써봤고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유학 가가지고 85년에 IBM XT 네. 10메가 10기가가 아니라 10메가 하드디스크 네. 그거 사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왜냐면 그 전에는 그 워드 그 미국의 그 네. 워드 프로그램 그걸 쓰려면은 5장이요 워드가. 와, 그 플로피 디스크 360기가 360 K지 K. K. 예. 네. 그거를 그 다른 기능이 쓸 때는 그 슬롯이 2개가 있어. 네. 하나는 데이터 저장하는 거고, XT XT. 네. 그래서 위에는 본영책에 놓고. 저기야 그 프로그램을 네. 번갈아 껴야 돼. 그럼 네. 거기에 5번 디스크 넣으세요. 그럼 5번 디스크 네, 빼고 맞아요. 넣고 맞아요. 이러면서 워드프레스를 썼었어요. 자주 그랬어. 그러다가 XT. XT 컴퓨터 10메가짜리 하드디스크 있는 거를 사니까 네네. 야 그게 330장인가 네네. 들어가. 어. 왜냐면 10 이게 10메가바이트니까 그거는 XT가 아니고요. AT. 아니야 XT야 그게. 어? XT가 내 컴퓨터 사서 정확히 기억을 해. 4,500불이나 주고 샀어. 아니, 근데 XT가 XT가 처음으로 하드디스크를 IBM에서 달아서 냈어. 그 후에 나온 게 AT. 그래요? 응. 아니 저는 왜 XT 저 썼거든요. 그 플로피 디스크 XT도 있어. 하드디스크 아. XT도 있고. 근데 내가 미국 가서 유학 가서 산 거는 4,500불짜리 그 돈으로 따져봐 500만 원이 넘잖아. 지금 환율로 해도. 네. 야, 그 10메가바이트짜리 하드디스크 달린 XT 컴퓨터를 네. IBM 컴퓨터 사갖고 아. 와가지고 날개를 다룬 것처럼 네. 그렇게 좋아했었어. 우리도 그 몇 메가 그 10메가 지금 그게 플로피 디스크 2개짜리도 있어. 초기 버전 아, XT. 그게 있구나. 네. 우리는 다 그 나는 플로피 큰 거 아. 쓰다가 이제 우리 그 동네 형네 집에 갔는데 이제 AT라고 보여주는데 하드디스크 그거 다음 세대지 예, 그게. 하드디스크만 딱 있고 네. 네. 이 플로피는 가지고 가긴 해요. 음, 가서 열심히 막 복사해. 네. 맞아. 복사하고 그 딱 그때 아레라인가 네네. 그러니까 집으로 딱 풀어서 딱 틀면 어. 그 일본 애니 그 인트로 음악 있죠. 네, 네. 이렇게 애니 이렇게 막 영상 네네. 쫙 나오는 그거 하나씩 보는데 그렇게 황홀했어. 음. 그 10개를 넣어야 되거든. 그거 하나 보려면. 이 10개 그러다가 3.5인치 조그만 디스크 나왔을 때 네. 또 달라진 것 같아. 그게 막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이. 그러다가 CD, 롬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꽂으니까 CD로는 완전 다른 거죠. 어. 완전 다른 세상이죠. 아, 환상적이야. 네, 그냥 USB나 그 컴퓨터 이렇게 처음에 깔 네네. 때 그 플로피 디스크 몇 장씩 갈아 끼면서 했는데 CD롬 하나 끼면 끝나니까 네. 그렇죠. 야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그게 막 환상적이다 그랬는데 네, 맞아요. 지금은 CD롬 자체로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역사를 같이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철학을 오히려 지금 이 철학의 역사를 쫓아가고 있구나. 이게 지금 인간의 어떤 언어가 생겨서 얘가 구조화되고 이렇게 완성돼가는 과정이 인간이 언어를 완성하는 과정하고 뭐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교육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전공자들이 많잖아 지금 교육받는 학생들.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 네. 그러면 그게 한국말 배우고 이제 대부분 대학생들이 뭐 한국말은 태어났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이제 영어는 자연스럽게 안 배우고 이걸 입시용으로 취직용으로 이제 영어를 배우니까 네. 이게 외국어처럼 네. 다른 언어처럼 느껴지잖아. 네.
그런데다가 컴퓨터 이것도 언어인데 음. 전혀 또 이거는 하나의 테크놀로지, 기술로 사람들 IT라는 말을 그래서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기술로 본단 말이야. 근데 이 인문, 이쪽 분야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이걸 언어를 또 하나 배운다 생각하면은 마치 한국말만 쓰다가 영어를 쓰면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확 넓어지잖아. 네.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이 정보 검색의 자유가 얼마나 커져요. 네. 영어를 해독할 수 있으면. 네. 근데 거기다가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새로운 언어를 하나 더 얹으면은 이거는 내가 세상을 진짜 볼 수 있는 그 눈이 확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어차피 세 개 다 언어기 때문에 한국말이나 영어나 프로그래밍이나 다 언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 그렇죠. 레브스트로스 말이요. 네, 그게 기본 구조긴 언어 구조라는 게 같기 네. 때문에 어느 한 언어에 대한 완벽한 우리가 뭐 완벽하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그 기본 구조를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럼 영어도 그렇게 공부하면 빨리 영어를 잘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언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초창기 노력을 기울여라. 그러면은 프로그래밍도 기본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어느 한 언어를 잘 쓰면 다른 언어로 트랜짓하는 게 되게 쉽다. 그러니까 언어는 계속 새로 나오니까 그렇잖아. 우리 때는 뭐 파이썬이라는 게 파자도 없었지. 네. 네, 파스칼은 있었네. 파는. 근데 그런 언어를 C 언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잘 쓰는 네. 기계공학과나 이제 컴퓨터공학과 저기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도 C 언어 배우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해서 그렇지 C 언어를 만약에 잘 쓴다. 그 내부 언어 구조도 이해하고 거기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파이썬을 갖다 놓고 가르치면 3개월이면 마스터한다. 언어 구조를 알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이건 그 별도의 무슨 기술을 하나 기능을 익힌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언어라는 측면에서 이걸 하면은 흥미도 있고 내가 네.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네.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다. 그렇죠, 교수님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어셈블리하고 C 언어 쓸 때까지만 해도 얘가 약간 좀 기계어 같은. 기계 냄새가 나지. 왜냐하면 포인트 쓰고 뭐 네. 좀 그런 어떤 자료 구조 쓰고 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진 그거 막 계산하고 어. 되게 그 복잡하고 그런 좀 뭔가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같지 않은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얘가 지금 추상화되고 보편화돼 가지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나왔을 때는 이 파이썬은 그냥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반 그 영어나 이런 거하고 별다를 게 없어진 거예요. 소위 이제 자연어, 내추럴 자연, 랭귀지하고 비슷하게 비슷하게 지는 된 거예요. 그 세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코볼 뭐 그다음에 무슨 그 SQL도 사실 4세대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높은 거죠. 그것도. 근데 그 위에 나오는 것들 매크로라든가 네. 지금 이 저 C++이라든가 네. 비주얼 베이직은 또 이게 3세대인데 네.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이 자바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고세대 언어라 그 고차원 언어들이지. 얘들은 점점 새로 나오는 언어들은 그러니까 내년에 또 나올지도 몰라. 네, 그럼요. MIT에서 또 새로운 언어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나올수록 점점 우리 네, 자연어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어만 잘 구사하는 사람이라면 네. 프로그래밍 언어도 가서 금방 배울 수 있는 그런 언어의 기초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두려운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문과와 이과로 그냥 난 문과니까 저건 이과 거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편견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그냥 언어 제2 외국어 정도 되는 걸 그렇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본어학과, 독일어학과, 뭐 프랑스어학과 이런 거를 전공했어도 전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제대로 거기서 공부했으면 언어의 구조에 대한 그 그렇죠. 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제대로는 옛날엔 그리고 단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엔 좀 어려웠던 게 버그 수정하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버그가 딱 뜨면 또 근데 개발 그 예. 툴들이 좋아진 게 많잖아. 그렇죠. 이제 모니터링 다 하는 게, 하이라이트 시켜주고. 하이라이트 시켜주고 모니터링 다 해주고 해주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이게 그 언어 의 코딩과 피드백이 이게 되게 사람이 이렇게 그냥 주고받듯 대화하듯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래서 그거를 이게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그 정말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소설을 더 읽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상. 소설이라는 게 쉽게 우리가 언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미 인류가 몇백 년 동안 해놓은 그런 작업들을 한 거라 그런 거를 이해하면 이 프로그래밍 내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내가 개발하고 찾아내는데 훨씬 그런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죠. 창의적으로. 저도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문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예, 미래를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그 개념을 딱 이제 알았으니까 네. 그러면 아 이건 확실하다. 네. 이렇게 가겠다. 음. 이게 더 확신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한다. 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양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무슨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무슨 철학 공부하냐 그러면 그게 사실 잘 모르는 거야. 이게 네, 맞아요. 언어 구조가 어떤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언어고 이것도 사실은 네. 이 현대 철학은 언어 철학에서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이해하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는 어찌 보면 지름길이 될 수도 지름길이 있는 되는 거죠. 지름길. 그래서 이것에 준해서 결국 보면 이렇게 자기의 뭔가 그 프로그래밍 논리를 얘기할 때 다 이런 걸 준해서 얘기하게 돼 있어. 잘 써먹고 있잖아요. 난 잘 써먹고 있지. 어디 가서 그 클라이언트 네. 설득할 때 네. 프로그램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다 듣던 건데 이게 뭐 철학 얘기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역사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저 사람 뭐 좀 있어 보이네 뭐 이런 그치. 왜냐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역사에서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정보하고 연결하고 정보의 핵심이 뭔지를 딱 알려주면 그 사람이 쓸데없는 기능에 네. 편착하지 않는 거야. 음. 음. 자, 아, 오늘 네, 네. 재밌었습니다. 생산적인 대화였습니다. 다음에는 낙항.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낙항은 정말 그 개인의 네, 그 개인의 의식 구조를 예. 다루는 거라서 재밌습니다. 이건 심리학, 핵심이잖아요. 심리학자 중에 아주 대가죠. 대가죠, 대가. 프로이트 이후에 융하고 이제 락항 사람들은 빼놓을 수 없는. 아유,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ESBN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